Hi everyone! 5023 외국어 연구소 선임연구원 유니스초입니다. 이 영상은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관한 강연입니다. 우리 연구소 책임연구원님께서 강연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유튜브에 올라온 수만 건의 영상 중에서 영어 잘하는 방법으로 당당히 1등을 거머쥔 강연입니다. 2015년 현재 58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강연이고요. 10명 중에 9명이 좋다고 호응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이건 전치사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인데요. 이 강연도 유튜브에서 1등에 랭크되었어요. 이 강연은 제가 해드렸었죠. 수능, 토익, 토플, 탭스, 아이엘츠, 공무원 시험, 편입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영어 공부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정말 말이 트이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제대로 영어를 배우실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보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라고 선전만 하지 실제로 결과로서 증명된 학습법이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광고하는 곳만 많아요. 옥석을 가리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서 자기 상품을 선택한 사람들과 당당히 소통을 하는 곳이라면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전만 요란하게 하지 공개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 곳이라면 믿지 마세요. 마케팅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입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정말 선전대로 잘 되는 방법이라면 카페는 웃음꽃이 피고 너도 나도 좋은 방법이라며 주변에 퍼나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도 없으면서 광고만 요란한 곳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카페는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광고비로는 거금을 써도 정말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들과의 소통의 장인 카페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99년에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공부 방법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만 200만 명 정도가 시도를 했었고 당연히 카페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카페는 학습자들의 원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 그 방법이 정말 진실되고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 카페는 지금 영어 학습의 메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짓은 일방적으로 광고할 때까지만 통합니다.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면 거짓은 불과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 민낯을 드러내고 말아요. 선전만 믿고서 무턱대고 학원 끊고 책 사고 학습기 들여놓지 마세요. 그 책이, 그 학습기가 또 그 상품이 진짜 의미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학습하시는 분들로부터 그 결과가 바로바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네이버나 다음 카페가 있는지 딱 이것만 살펴보셔도 됩니다. 이 강연을 소개하는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진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법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1년 정도의 투자로 CNN 뉴스나 드라마를 시청하실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창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당연히 그 속도가 더 빠르고요. EBS 시험 영어에 빠져서 제대로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영어 학습법은 이미 결과로서 증명된 방법입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가감없이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연 다 보신 후에 카페에 방문하셔서 먼저 하신 분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계시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뢰가 가실 거예요. 눈 딱 감고 1년만 노력해보세요. 자,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진짜 말이 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연 영상은 1시간 20분짜리를 30분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다 보시고 카페로 오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저처럼 영어를 잘 하려면 미국인처럼 영어를 읽는다는 것의 실체가 뭔지, 또 미국인처럼 영어를 듣는다, 말한다, 쓴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뭘 말하는지 그 실체부터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읽는다는 것은 어떤 두뇌 작용일까요? 어떻게든 해석만 되면 그것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읽는다는 것은 첫째,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둘째, 속도가 1분당 200단어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한국어 문장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즉시 곧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1분당 200단어의 속도로 빠르게 이해가 된 겁니다.
또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한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과는 달리 읽음과 동시에 이해가 끝나기 때문에 1분당 200단어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말을 하고 나면 귓전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귀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이 까맣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허둥지둥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은 또 다음 문장을 이렇게 정신없이 쏟아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지나간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장들이 이렇게 빠르게 들려오면 결국 듣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문장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읽고 읽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 배우는 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우는 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연기자를 뜻하는 명사 배우에 주격조사 는이 붙는 것이라고 바로바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연기자라는 뜻의 배우라고 맞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 배우다로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은 이 배우는 이라는 말이 곧바로 이해가 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단어인 이 대장으로 곧장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인 여러분은 이것을 공부하다라는 뜻의 배우는이 아니라 연기자라는 뜻의 배우라고 보는 즉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다음 단어인 대장으로 금방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또 대장은 이렇게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대장이 있는가 하면 큰 창자라는 뜻의 대장, 그리고 기록장부라는 뜻의 대장이 있습니다만 오직 큰 창자라는 대장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다음 단어로 곧장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러 단어가 나올 때 각각의 뜻을 단 하나의 뜻으로 순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와 같은 능력, 즉 눈에 보이는 단어 하나마다 순간적으로 각각의 뜻을 단 하나의 뜻으로 특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처럼 순간적으로 들려갔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은 물론 지문에 있는 글을 읽는 것마저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fair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동음이어입니다. 즉 fair이 공평한, 맑게 갠, 박람회, 올바른, 상당한, 아름다운이라는 여러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글꼴과 발음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로서 공평한이라는 fair이 있고 맑게 갠이라는 fair, 박람회라는 fair, 올바른이라는 fair, 상당한이라는 fair, 또 아름다운이라는 fair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들 fair이 같은 어원에서 분할되기로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떤 뜻으로 분할됐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면 결국 이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ir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우선 공평한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저나 원어민은 이 문장에서는 맑게 갠이라는 뜻만, 이 문장에서는 박람회라는 뜻만, 또 여기서는 상당한이라는 뜻만,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아름다운이라는 뜻만 생각이 날 뿐 다른 뜻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떠올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의 단어가 아무리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는 순간에 있어서는 오직 단 하나의 뜻만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들 각각의 문장에 나온 각각의 fair를 정확하게 단 하나의 뜻으로 특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문장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지 않고 곧장 문장의 가장 앞에서 읽기 시작해서 문장의 끝으로 순차적으로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fair의 뜻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갑갑한데 이렇게 더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토익 시험 때는 머리가 더욱 지끈지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읽는 그 방식 그대로 영어를 읽기 위해서는 예컨대 이 fair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뜻이 몇 개가 됐건 이렇게 딱 하나만의 뜻으로 순식간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일한 하나의 뜻만 생각나도록 공부하는 것과 그와 반대로 이렇게 먼저 fair은 이런저러한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이 다음에 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학습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읽음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롭겠습니까? 그러면 영어 어휘력은 어떻게 하면 길러질까요? 우리 한국어도 앞에서 본 영어 absent, poor, spring, sound, fair, fine 등과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단어들이 글꼴과 발음만 같을 뿐 서로 별개의 단어인 동음이어로 쓰입니다. 그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 동사라 불리는 단어들부터 몇 개만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다라는 동사입니다. 서다라는 동사입니다. 쓰다라는 동사입니다. 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처럼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글꼴과 발음을 공유하는 동음이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는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서 보여질 때 여러 뜻이 아닌 단 하나의 뜻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뒤따라올 단어가 무엇일지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어 어휘력은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그 원리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익혔던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식처럼 한꺼번에 모아놓고 묶어서 외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기에 한국어 어휘력이 아주 잘 길러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각의 단어들을 그 단어들이 실제로 쓰여지는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한국어 타다도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에 대한 어휘력이 어떻게 길러졌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잘 익혀서 사용하고 있는 타다의 뜻은 크게 구분해도 30개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30개의 뜻을 모두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30개의 타다에 대한 어휘력이 여러분에게 잘 길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타다를 어떻게 익혔을까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이런 식으로 몽땅 묶어서 외웠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께 이들 타다가 익혀지고 이 각각의 타다에 대한 어휘력이 두뇌에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승차하다라는 타다는 여러분이 유치원 다닐 때 노랑버스를 타면서 배웠을 겁니다. 민수야, 버스 타고 유치원 가자, 이렇게요. 또 연소하다라는 타다는 친구와 놀다가 배웠을 것 같네요. 민수야, 우리 쥐불놀이 하자. 싫어, 옷 타면 어떡해? 또 가루를 섞다라는 타다는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겠네요. 여보, 민수 분유 좀 타주세요. 또 연주하다라는 타다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을 수도 있었겠고요. 대감, 황진이의 가야금 타는 솜씨는 단연 조선 최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어휘력은 또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저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여러분이 한국어 어휘력을 쌓는 방법 그대로 동일하게 익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 어휘력을 기르는 방법도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어휘력이 길러졌던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미국인 아이가 fair이라는 단어의 여러 뜻을 알게 된 과정을 살펴봅시다. fair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뜻이 6개 정도고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총 11개 정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이들 뜻을 모두 잘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익혔기 때문일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타다나 대장을 익힐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익힌 겁니다. 물론 제가 이민을 가서 익힌 방법도 당연히 이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공평한이라는 뜻을 가진 fair은 헛놀이를 하다가 친구의 불만 섞인 말을 듣고 배웠을 수 있겠네요. Give me a fair chance too. 내게도 공평한 기회를 줘. 또 박람회라는 뜻의 fair은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지 않았을까요? Timmy, let's go to the science fair this weekend. 티미야, 이번 주말에 과학 박람회 가자. 상당한이라는 fair은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에게 구슬을 사달라고 조르면서 배웠을 수 있겠네요. You already have a fair amount of marbles at home. 너는 이미 상당한 양의 구슬이 집에 있잖니? 이렇게요. 당연히 이 영어 단어들도 각각 별개의 시간과 별개의 장소에서 따로따로 익혀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in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익혀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이번엔 그릇가게 주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말을 걸어봅니다. It looks like a fine day today. 날씨가 화창할 것 같군요. 기껏 기분 좋게 시작하려는데 손님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못마땅하다는 투로 말합니다. This teacup has a fine crack in it. 찻잔에 실금이 갔네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해 있는데 이제는 경찰이 찾아와서는 무허가 점포라면서 대뜸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So how much do I have to dig out for the fine? 대체 벌금을 얼마를 내란 말이요? 이 짧은 대화에서는 서로 다른 뜻의 fine이 3개 사용됐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창한이라는 뜻의 fine과 가느다란이라는 fine과 벌금이라는 fine, 이렇게 3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수정아, 너 우리 영화반에 들어올래? 정말 좋아. 어제도 영화를 봤는데 너 공룡이 바위 들어서 던지는 거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그건 그렇고 너 그거 쓰는데 얼마나 들었냐? 이런 대화에서 들다라는 서로 다른 뜻의 단어가 이렇게 세 개가 사용되었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이들 세 개의 들다를 같은 단어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 미국에 이민을 가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영어 어휘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여기 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글꼴이 같건 다르건 어원의 출발이 같건 다르건 현재에 있어 쓰임이 다르면 이들은 모두 별개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저 서로 별개의 단어로 취급해서 익히면 그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국 현지에 가서 이 스틱이라는 단어를 익히게 될 때 결국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각각의 환경에서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러한 과정으로 스틱이라는 단어의 어휘력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은 이 단어들을 무턱대고 한꺼번에 몽땅 묶어서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뜻인데 같은 단어로 생각해라 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명제를 일방적으로 주입해 넣으려고 하니까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부러 원리에 맞지 않게 공부를 함으로써 스스로 영어 포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어휘력이 길러지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교재인 영어 탈피 수능편의 구성 내용을 예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탈피는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맞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탈피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영어 탈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표제에 대한 뜻은 일관되게 단 하나만 수록했습니다. 앞서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유일한 뜻만을 가질 뿐 절대로 복수의 뜻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 수능편에서는 여러분이 수능시험 범위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단어를 수록함에 있어서 기존 책들이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 것처럼 모든 뜻을 묶어서 수록한 것과는 달리 모든 표제에 단 하나의 뜻만을 수록해드렸습니다. 기존 책들은 이렇게 스펠, 철자를 말하다, 맞춤법에 따라서다, 한동안, 주문 이렇게 하나의 스펠에 여러 뜻이 있는 것이냐 기재하고 있다면 우리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펠의 뜻으로 철자를 말하다 라는 단 하나만의 뜻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종류의 책으로 단어를 외워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그렇습니다. 100이면 100 외울 때 헷갈렸을 겁니다. 물론 잘 외우지도 않았고요. 외웠다 해봤자 고작 가장 앞에 나온 뜻만 기억났을 겁니다. 또 집중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곧 졸음이 몰려왔을 겁니다. 하나의 단어는 뜻이 절대로 2개 이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뜻이 있다는 식의 비논리적인 내용을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에서는 여러분의 두뇌가 인식하는 패턴에 맞도록, 즉 불필요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표제에는 반드시 단 하나의 뜻만을 수록했습니다. 당연히 단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한결 쉽게 익혀줍니다. 자, 둘째, 우리 영어 탈피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수많은 영어 도우미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외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각의 표제어를 불규칙적으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앞서 하나의 표제어에는 단일한 하나의 뜻만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fair이라는 단어를 예를 든다면 공정한이라는 fair만이 아니라 다른 뜻의 fair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책 17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표제어로 fair를 다루고 있긴 한데 뜻은 오직 공정한이라는 단 하나만 붙여두었습니다. 물론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뜻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나머지 fair의 뜻도 알아둬야 하는데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람회라는 fair이나 상당한이라는 fair, 아름다운이라는 fair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설마 공정한이라는 fair만을 싣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해버렸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어 탈피 수능편에서는 여러분이 익혀둬야 할 fair를 총 6개 수록해 두었습니다. 자,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정한이라는 뜻의 fair은 이미 보셨듯이 이 책의 1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fair, 공정한 이렇게요. 예문을 볼까요? 네,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군요. 자, 이제 맑게 갠이라는 뜻의 fair를 찾아봅시다. 네, 104페이지에 있군요. fair, 맑게 갠 이렇게요. 자, 예문을 봅시다. 날씨가 맑게 개었다는 말이군요. 그럼 박람회라는 fair도 찾아봅시다. 쭉 넘겨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있네요. fair, 박람회 이렇게요. 예문의 내용은 다음번 세계 박람회는 어느 나라가 주최하게 됩니까? 또 상당한이라는 fair도 찾아봅시다. 320쪽에 여기 있습니다. fair, 상당한. 예문은 수입이 상당한데 이렇게 쓰였네요. 자, 아름다운이라는 fair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fair, 아름다운 이렇게요. 정말 아름다운 손이로군.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앞서 17페이지에서 봤던 공정한이라는 fair이나 또 다른 페이지에서 봤던 맑게 갠이나 상당한이라는 fair를 떠올릴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철자만 같이 쓰는 단어일 뿐이니까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소위 기본 동사라고 하는 take, give, run 등등의 단어들도 각각의 뜻에 따라서 일일이 구분되어 이 책 곳곳에 불규칙하게 분산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분산 수록해서 익혀야 한다고 했죠? 네, 사람에게 단어가 익혀지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고 또 서로 다른 뜻을 갖는 단어들을 같은 뜻인 양 달달 외우려고만 한다면 헷갈려서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외웠다 치더라도 실제히 듣기나 읽기를 할 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말하기를 할 때는 더더욱 난감해지기 때문이죠. 읽기도 안 되는데 말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어 타다라는 동사를 익힌다고 했을 때 승차하다라는 타다, 연소하다라는 타다, 석다라는 타다를 이렇게 우리 영어 탈피에서와 같이 각각이 쓰이는 문장과 함께 책의 곳곳에 분산시켜서 익히는 것과 아니면 여러분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묶어서 외우려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인간에게 언어가 익혀지는 근본 원리에 맞을 것이며 또 어떤 것이 헷갈림이나 집중력 저하나 졸음 발생과 같은 부작용 없이 익혀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의 뜻이 이때는 대부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poor은 가난할 뿐이고 fine은 좋은 일 뿐이고 spring은 봄일 뿐이고 raise는 들어올리다일 뿐이고 run은 달리다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이 단어들이 완전히 변신 로봇이 되고 맙니다. 예컨대 가난한 이었던 poor은 갑자기 어떤 문장에선 서투른 으로 변해버리고 또 어떤 문장에서는 형편없는 으로 변해버립니다. 좋은 이었던 fine은 가느다란 으로 또 어떤 때는 정교한 으로 또는 벌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또 봄이었던 스프링은 갑자기 샘으로, 용수철로, 또 튀어오르다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어올리다 였던 레이즈는 갑자기 모금하다로, 인상하다로, 양육하다로 변해버립니다. 어찌됐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일념으로 죽어라 외워보지만 외웠다 해도 시험이 끝나는 순간 사실상 거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고작 기억에 남는다 해도 맨 처음에 외웠던 뜻 한두 개뿐입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타깝게도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에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는 말하기 영어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책들이 조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뜻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 단어들은 그것이 동음이이든 아니든 모두 각각의 시간과 각각의 공간에서 따로따로 익혀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우리 영어 탈피의 수록 방식과 같이 하나의 단어에 대해 단 하나의 뜻만을 기재해서 따로따로 익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를 봐주십시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웠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중학교 때 알았던 fine은 좋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ine, 좋은이라고 써서 외웠습니다. 또 spring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spring, 봄이라고 외웠습니다. 또 fair은 공정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렇게 fair, 공정한이라고 써서 외웠습니다. 물론 take도 가지고 가다 이렇게 써주고 sound도 소리 이렇게 make도 만들다, raise도 들어올리다, stick도 막대기, stand도 서다, give도 주다, build도 청부서, apple 사과, hammer도 망치라고 이렇게 단어 정에 적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외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뜻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봄을 영어로는 spring이라고 한다. 또는 공평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fair이라고 한다. 라고 외우는 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등학생이 되었더라도 공부하다가 가느다란이라는 뜻의 fine을 보게 되면 단순히 여기다 이렇게 fine, 가느다란이라고 정리해서 익히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샘이라는 spring을 보게 되면 또 여기다 이렇게 spring, 샘이라고 써서 외우면 그만입니다. 또 아름다운이라는 fair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fair, 아름다운이라고 해서 익히면 그만인 것이고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의 take를 접하게 될 때도 take,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고 써서 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설명드렸듯이 이 단어들은 글꼴과 발음만 같이 쓰는 동음이어일 뿐 서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묶어서 외울 경우 실익은 없이 헷갈리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자를 쓰다 할 때의 쓰다와 글자를 쓰다 할 때의 쓰다는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익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돼서 사본 그간의 책들은 정말 황당하게도 서로 다른 이 단어들이 마치 같은 단어인 양 한테 묶어서 외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느다란이라는 뜻의 fine은 좋은이라는 fine과의 별개의 단어니까 그냥 여기 이대로 놔두면 될 것을 뜬금없이 여기에 가져다가 이렇게 이 뜻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또 샘이라는 스프링도 쓸데없이 이 봄이라는 스프링과 함께 묶어버리고 또 이 아름다운이라는 fair도 이렇게 공평한이라는 fair과 묶어버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의 take도 이렇게 여기다 묶어버립니다. 물론 벌금이라는 fine도 그냥 이렇게 따로 써서 익히면 될 것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여기에 묶어져 버리고 또 상당한이라는 뜻의 fair도 이렇게 또 묶어버립니다. 1 플러스 1이 2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덧셈 공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1 플러스 1이 2뿐만이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외우라고 한다 칩시다. 이러면 여러분의 두뇌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과부하를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집중력 저하, 졸음을 불러옵니다. 두뇌는 주인인 여러분을 스트레스 없이 편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교재처럼 두뇌의 인지 특성에 맞춤으로 만들어서 익히려 해도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반대로 만들어진 책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니 여러분의 두뇌가 당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어를 포기한 것은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인내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간의 책으로 하고 있는 방식은 언어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1955년부터입니다. 당시는 영어 교육 이론이 전무했을 뿐더러 변변한 학습서도 없던 시절이라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영안사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이라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표제어의 배열을 알파벳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표제어를 이렇게 하나만 쓰고 여기에 여러 뜻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겁니다. 오로지 단어 찾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에 이런저런 뜻을 일괄적으로 묶어준 것뿐인데 마치 그렇게 묶어서 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엉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책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치 영어사전을 요약 정리한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다른 교재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오랫동안 한국의 영어 교육 전체가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 애플이나 해멀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발음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뜻, 즉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애플과 이 해멀을 가까이 붙여두고 외울 필요가 없는 것도 뜻이 다른 단어를 그렇게 묶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를 든 이런 fine이나 spring과 같은 도구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apple이나 hammer은 뜻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글꼴과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잇따라 묶어줘도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구미어는 서로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글꼴과 발음이 같아서 헷갈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익힐 때도 그렇게 분산된 환경에서 익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까이 묶어서 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영어 단어 어떻게 익혀야 한다고요? 네, 모든 단어는 유일한 하나의 뜻만 같기 때문에 절대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을 묶어서 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실제 언어 환경에 맞춤으로 만들어진 우리 교재의 수록 방식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분산시켜 익혀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우리 영어 탈피는 영어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에 내재된 짝을 이루는 단어에 대한 정보, 또 어순 정보, 또 기능어에 대한 정보까지 패키지로 익혀줄 수 있도록 모든 표제어에 완전 문장 형태의 예문을 붙였습니다. 단어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문장과 함께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여러분이 익혀야 할 모든 단어에 대해서 엄선된 예문을 빠짐없이 붙여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의 17페이지에 있는 철자를 말하다라는 스펠과 494쪽의 맞춤법에 따라서다라는 스펠과 134쪽의 한동안이라는 스펠과 263쪽의 주문이라는 스펠은 이 단어들이 어원이 같건 어쩌건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모든 뜻을 익히려면 단어마다 각각 예문을 붙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책들은 이렇게 표제어와 스펠에 이렇게 여러 뜻을 써줬으면서도 예문은 그 중에 하나의 뜻, 즉 이렇게 철자를 말하다라는 뜻에 대한 예문만 달아줬을 뿐 이것과는 다른 단어인 맞춤법에 따라서다라는 스펠과 한동안이라는 뜻의 스펠과 주문이라는 뜻의 스펠에 대해서는 예문을 달아주지 않음으로써 뜻은 4개를 써놨지만 결국 그중 한 개만 공부하라는 식인 겁니다. 기존 출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든 이유는 모든 단어는 반드시 하나의 뜻만을 가진다라는 단어의 근본 성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각각의 스펠에 대한 예문을 붙여줘야 하는 필요성을 망각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록해야 할 예문 4개 중에 한 개만 수록하고 말았기 때문에 책은 얇아지고 그래서 공부가 쉬울 것 같지만 공부를 했다 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스펠이라는 단어 전체를 공부한 것 같은데 고작 예문을 붙여줬던 철자를 말하다만 기억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지에 한동안이라는 뜻의 스펠이 들어간 이런 예문이 나오면 의역까지 동원해도 당연히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문 없이 외운 단어는 기억 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에 대한 예문을 빠짐없이 붙여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아래 fair, raise, draw, credit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각각의 모든 뜻에 대해서 예문을 모두 붙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예문이 많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문은 단어가 품고 있는 미묘한 뜻과 문법 정보를 매우 쉽게 이해시켜주는 촉매제와 같은 겁니다. 예문이 없으면 그 뜻과 문법 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문이 있음으로써 단순히 10초 정도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의미 있는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예컨대 여기 이렇게 예문 없이 뜻만 나열된 경우에는 각각의 스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예문을 붙여주면 단순히 읽고 내려가기만 해도 두뇌에 각각의 스펠에 대한 값진 정보들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할 때 공식만 있는 경우와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이 함께 있는 경우 장황한 듯해도 설명이 잘 된 경우가 궁극적으로는 학습이 이롭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범위를 익혀야 할 경우 당연히 오른쪽처럼 예문과 함께 보여지는 것이 학습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익혀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소요되는 총시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영어 탈피의 기타 구성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3개 외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려했습니다. 먼저 품사 전성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한국어 먹다에 어미의 변화를 줘서 먹음, 먹은, 먹게와 같이 바꾸면 문장 속에서 다른 품사,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fair과 fairly, fairness와 같이 모양을 바꾸면 형용사, 부사, 명사로 품사의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글꼴과 발음은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만 변화를 줘도 품사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글꼴이나 어순의 변화에 따라 그 문법적 쓰임이 달라지는 현상을 품사 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익힐 때 느끼다를 느낌, 느끼는, 느끼게와 같이 고쳐 쓰는 훈련을 함으로써 어휘력과 문법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품사 전성 현상을 이용해서 어휘력과 문장 구사력을 확대하는 것은 외국어를 익히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는 이렇게 어미의 변화를 줘서 품사 전성을 하는 fair를 이렇게 fair, 공정한, fairly, 공정하게, fairness, 공정과 같이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림을 그리다라는 이 draw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rawing과 같이 체계적으로 묶어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파생어와 반의어 관계에 있는 표제들도 체계적으로 묶어 수록했습니다. 어휘력의 확장에 이런 것 중 또 하나가 파생어나 반대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candle은 양초인데 어미의 변화를 줘서 이렇게 candlelight, 촛불과 candlestick, 촛대로 변화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수롱예입니다. able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접두사 on이 붙음으로써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바뀌고 또 접두사 in이 붙음으로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할 수 없음 이라는 뜻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접두사나 어미의 변화 없이 그 뜻 자체로 반대말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경우에도 서로 비교해서 익힐 수 있도록 가까이 배치해뒀습니다. 예컨대 죽다라는 die와 생존하다라는 live를 이렇게 위아래로 가까이 연달아 수록함으로써 서로 비교해서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어딘가에 거주하다라는 뜻의 live 같은 경우는 이 생존하다라는 live와 뉘앙스는 비슷해도 그 쓰임이 다른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 따로 수록해 줌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묶었을 때 이로운 것은 체계적으로 묶어주었고 묶어줄 경우 헷갈릴 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명확히 분리해서 학습에 이롭게 한 겁니다. 또 우리 영어 탈피에서는 주제별로 관련성 있는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줌으로써 어휘력이 쉽게 확장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컨대 청혼, 결혼, 이혼 같은 것은 인생사에 있어 흔히 연관되어 나타나는 테마입니다. 즉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청혼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약혼, 결혼, 별거, 이혼하다와 같이 관련되는 단어들을 잇따라 수록함으로써 연관된 단어들을 부담 없이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고교생을 위한 수능편을 다룬 만큼 시험지에 나오는 지문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이롭도록 이렇게 기존에 출제되었던 수능시험 예문 1000여 개를 엄선해서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탈피는 예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을 필요치 않게 구성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예문과 해석문이 서로 1대1로 서로 대응되도록 색색의 밑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는 century와 대응하는 세기를 이렇게 같은 색깔 밑줄로 또 battleground와 전쟁터를 같은 회색 밑줄로 confronted과 대치하다를 같은 보라색 밑줄로 그리고 socialism과 그 뜻에 해당하는 사회주의를 연두색의 밑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문에 표시를 함으로써 사전을 찾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문법 위주 교육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문법 위주의 교육도 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법 교육을 흔히 명사니 동사니 사형식이니 오형식이니 수동태니 능동태니 또는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하는 것을 이론으로서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진짜 문법 교육이란 말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규칙성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즉 7살짜리 미국 아이는 선생님께 따로 교육받은 적은 없지만 결국 문법 교육을 잘 받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이미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서울대를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도 미국인 앞에서 쩔쩔맨다면 본질적으로 따져볼 때 그는 미국의 7살짜리 아이보다도 훨씬 영어 문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 문제로 예를 든다면 이런 시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다음 문장에서 괄호에 들어갈 조서를 맞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철수는 밥, 괄호 먹었다. 1번부터 4번 중에서 어떤 조사가 맞습니까? 당연히 4번, 을이죠. 이런 문제는 한글을 막된 7살짜리 아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네, 하나하나 넣어서 읽어봤을 때 1번 밥이 먹었다, 2번 밥가 먹었다, 3번 밥을 먹었다. 이들은 모두 어색합니다. 오로지 4번 밥을 먹었다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을이 정답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영어 문제라고 가정해서 현재 여러분이 영어 문법을 배우는 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7살짜리 미국 아이라면 당연히 방금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어색하지 않은 조사를 찾으면 답이 되겠죠. 영어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읽을 때 어색하지 않은 전치사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어 문제를 엉뚱한 방식으로 풉니다. 우선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를 따져봅니다. 네, 3형식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밥, 괄호는 목적어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괄호 부분에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격 조사에 해당하는 1번과 2번은 정답에서 제외시킵니다. 이제는 3번과 4번 중에 고르면 되겠군요. 둘 다 목적격 조사이긴 한데 문법 이론상 을은 받침이 있을 때 쓰고 르는 받침이 없을 때 씁니다. 그런데 밥은 이렇게 비읍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결국 답을 맞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은 문법 공식에 따라 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7살짜리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영어 문제를 풀게 한 것은 학교입니다. 즉,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문법 이론은 가르쳤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법, 즉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칙성을 깨우쳐 주는 것은 거의 가르친 바가 없기 때문에 문법 위주의 교육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어 문법 이론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워서 이 문법 공식에 끼워 넣어서 듣고 말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법 따로 단어 따로 외워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단어와 짝을 이룬 단어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어순으로 놓이게 되는지, 또 조사나 전치사와 같은 기능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지까지를 일괄적으로 익히기 때문에 실제 그와 비슷한 환경이 재현되면 빠르게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차 설명드린 대로 영어 어휘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렇게 어휘력을 기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곧 그 자체로서 문법 공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익혀야 여러분도 미국인 아이처럼 영어 문법 문제를 손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언어든 그 언어가 익혀지는 원리에 순응해서 정상적으로 익힌다면 2년 전이면 정복이 가능합니다. 저에게는 수만 개가 넘는 영어 어휘력이 잘 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건설을 하는데 고작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 단어 외우는 식으로 또 영어 문법을 학교에서처럼 이론으로 공부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결국 영어가 수학이나 물리처럼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시험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 영어 교육에서는 말이 되는 영어 없이 시험을 위한 죽은 영어만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교재를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제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다만 부탁컨대 시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든 또는 진짜 말하기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든 인간에게 언어가 익혀지는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고 언어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그간의 모든 방법들은 이제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